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당신의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당신의 소중한 자유가 무려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참히 빼앗겼다면 과연 당신은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거나 최소한 그들을 영원히 미워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런 인간 본연의 감정을 뛰어넘어 복수가 아닌 화해라는 역설적인 선택을 한 한 사람과 한 국가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극심한 인종 차별의 현실, 폭력적인 탄압의 현장 속에서 자유를 되찾은 한 인간이 오히려 용서의 손을 내밀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깊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과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한 개인을 넘어 국가 전체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중요한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것이 분명합니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 그 위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 분리 정책이라는 잔혹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던 시간들이죠. 1948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 나라는 피부색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철저히 유린되는 비극적인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백인들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력을 독점했고 흑인들은 기본적인 시민권조차 허락되지 않는 마치 2등 시민처럼 차별받아야 했습니다. 백인 거주 지역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반면 흑인 거주 지역, 이른바 타운십은 열악한 환경과 빈곤에 찌들어 있었죠.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나 의료 혜택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히 사회 시스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패스법이라는 악명 높은 법률에 따라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했고 백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서류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을까요? 길거리에서 불신검문을 당하고 이유 없이 체포되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다운 삶의 기본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은 흑인들에게 깊은 좌절감과 함께 거대한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 순간 불안과 억압의 연속이었죠. 이러한 인종 차별 정책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남아공 백인 정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를 진압했습니다. 1960년 샤프빌에서 벌어진 학살은 그 참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평화롭게 시위하던 비무장 흑인들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남아공의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저항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 속에서 깊어지는 갈등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불의에 맞서 싸우며 흑인들의 희망을 대변했던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넬슨 만델라였습니다. 그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고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려 했지만 점차 비폭력 저항의 한계를 느끼며 보다 적극적인 저항 운동에 뛰어들었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은 억압받던 이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은 백인 정부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만델라는 1964년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의 투옥은 남아공 흑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불굴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아공은 상처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남아공이 상처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때 넬슨 만델라는 로벤 섬의 차가운 감옥에서 무려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바위투성이의 쓸쓸한 섬, 거친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던 그곳에서 그는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 고독과 싸워야 했죠. 좁은 독방 안에서 빛 한 줄기조차 귀했던 그 시간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절망에 무너져 내렸을 법한 혹독한 시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시간은 만델라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인고의 과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며 남아공의 미래를 고뇌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외롭게 그려나갔던 것이죠. 마치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걷는 탐험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2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남아공의 한 작은 교도소에 집중된 가운데 넬슨 만델라가 자유의 몸으로 감옥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두 팔은 하늘을 향해 힘껏 뻗어 있었고 그 유명한 주먹 인사는 억압받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해방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수십만 명의 환호하는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그의 이름을 외쳤고 그 열기는 남아공 전역을 넘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죠.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돼지처럼 남아공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문턱에는 또 다른 거대한 숙제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흑인들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메아리쳤죠. 잔혹했던 과거의 기억은 생생한 악몽처럼 그들을 짓눌렀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동시에 백인 극우 세력 또한 무장을 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맞섰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남아공 사회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폭력과 혼란의 소용돌이가 국가 전체를 집어삼킬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만델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복수가 아닌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백인 정부의 지도자들과 손을 맞잡고 흑인들에게는 인내와 용서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에 갇혀 서로에게 칼을 겨눈다면 남아공에는 진정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상처받은 이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지만 동시에 오랜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였죠. 27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그가 어떻게 증오 대신 용서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용기 있는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아공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부서진 배의 선장이 모두를 살리기 위해 가장 어려운 항로를 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용서와 선언만으로는 수십 년간 쌓인 사회 전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처럼 남아공 사회는 진실을 마주하고 고통을 직시할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남아공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화해위원회, 즉 TRC의 탄생이었죠. 199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지휘 아래 이 위원회는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인권 침해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가해자에게는 사면을 대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 상처받은 공동체를 치유하려는 고육지책이었던 셈이죠. 위원회는 전국을 돌며 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엄숙하고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마주 앉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마이크 앞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는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억압되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아픔을, 어떤 남편은 아내를 빼앗긴 비극을, 또 어떤 이들은 잔혹한 고문의 기억을 생생하게 토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듣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청문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과연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가해자들은 어떤 얼굴로 그 앞에 서게 될까요? 그렇다면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섰을까요?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모든 폭력과 인권 유린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죠. 이를 위해 가해자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제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많은 가해자에게 양심의 가책과 함께 복잡한 심경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망설임 끝에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들을 덤덤하게, 때로는 후회 어린 목소리로 털어놓았죠. 차가운 명령에 따라 무고한 이들에게 총을 겨눴던 순간, 잔혹한 고문을 가했던 기억, 혹은 은폐되었던 살해의 진실까지 어둠 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재현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앉은 가해자들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이들에 대한 깊은 증오가 뒤섞였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하는 그 순간은 잊고 싶었던 악몽을 다시 불러오는 듯한 고통 그 자체였죠.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인 수치심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고백함으로써 그들 역시 과거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를, 가해자에게는 사면을 대가로 진실을 고백할 기회를 제공하며 남아공 사회에 만연했던 깊은 불신을 해소하려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분노, 그리고 가슴 아픈 용서의 순간들이 이어지면서 남아공은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죠. 완벽한 봉합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없었다면 남아공은 아마 끝없는 복수와 보복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순히 법적 정의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럽고도 용기 있는 선택들이 모여 남아공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위원회의 노력은 남아공을 어떤 길로 이끌었을까요? 과연 이 위원회의 노력은 남아공을 어떤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 해답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정이 남아공 사회에 그야말로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깊은 상처를 직시하고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물론 이 지난한 과정이 모든 아픔과 불의를 완벽하게 지워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뿌리 깊게 박힌 차별과 불평등의 그림자가 단 하루 만에 사라질 리 만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며 이해하려는 이 고된 작업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지개 국가 남아공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초대 대통령은 이러한 숭고한 화해의 정신을 등대 삼아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진정한 남아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의 리더십 아래 남아공은 통합과 치유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수많은 청문회에서 들려온 증언들은 때론 듣는 이의 마음을 찢어놓는 듯한 비통함을 안겨주었고, 때론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용기와 헤아릴 수 없는 관용의 경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가장 극적인 순간은 자신에게 끔찍한 해를 가했던 가해자의 진실 고백을 들은 한 피해자가 복수 대신 용서의 손을 내밀던 때였을 겁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을 가슴 저미는 순간이었죠.
이처럼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향한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진실화해위원회 속에서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진실화해위원회는 단순한 법적 판결이나 단죄를 넘어 인간적인 연민과 용서라는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는 장대한 무대였습니다. 완벽한 정의가 구현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분명 존재했지만 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현명한 선택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아공은 이 위원회를 통해 과거의 아픔과 비극을 역사 속에 생생하게 기록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교훈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 간의 갈등 흔적과 불완전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숙제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거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마주하며 극복해 나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남아공의 이야기는 비단 그들만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례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요. 개인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불화에서든 혹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에서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짐과 응어리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사례가 증명하듯이 용서와 화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관대한 행위를 넘어 우리 스스로를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용기이자 지혜로운 투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완벽한 용서나 완전 무결한 화해는 어쩌면 인간의 영역 밖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하고도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지닌 의미와 가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남아공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